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용서와 화해의 자격을 놓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처장님, 일단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처장님께는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오나요? 지금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을 얼마나 우리가 어떤 치유하고 하는데 공감이 있고 진전이 되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되돌아보는 그런 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는 올해 43주년 맞아서 어떤 행사들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5월 18일에 광주 인권상 시상식을 5.18 민주광장에서 합니다. 저녁 7시에 하는데요. 올해는 중국, 홍콩하고 이란에서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각 양국 정부에서 강력한 항의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이 인권상 수상자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 또 그런 열심히 해온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흔들림 없이 이런 시상식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기념식에 왔었잖아요. 예. 올해도 이제 뭐 참석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강주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정신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씀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좀 추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음. 최근에 재단에서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음.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인식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여기에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을 헌법 예, 조문에 수록하는 거. 예. 음. 그 아까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서와 화해의 자격을 놓고 저희 지역사회 음.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 특전사 동지에 있었고요. 전두환 씨 손자인 전우원 씨 광주 찾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방문을 어떻게 평가를 음.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우원식을 보고 이제 사죄와 반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보여준 중요한 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재단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67.5%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이 전원 씨의 그 방문의 진정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특전사 동지 같은 경우는 또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좀 그 일을 가지고 좀 분열도 예. 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그 사죄와 용서, 진상 규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책임자 처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죄와 용서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진정한 사죄가 있으면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너무 상대방을 너무 맹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저희 5월 정신, 대동정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광주 시민들이나 지역사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좀 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돼야만 뭔가 그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흔히 말하면 뭐 투트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 것들을 키우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음. 뭐 그게 꼭 이제 선후 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5월 행사 기간만이라도 서로가 이제 비난을 좀 자제하고 5월 행사를 좀 우리가 그 잘 치르고 나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사죄와 용서
그런 내용과 방법, 주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논의되는 건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해서 저희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에 43주년 맞으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찌 보면 갈등이 좀 표면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봉합되는 느낌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광주 사회가 많이 좀 그 가슴 아파하고 했지 음.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오히려 5월 단체와 어떤 시민 사회가 이 문제로 좀 갈등을 하고 있어서 좀 작년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게 있고요. 또 이게 갈등이 좀 더 해소되거나 또 적극적으로 서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음.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두 명의 최고위원에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 1년 네. 당원 정지, 그리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 3 개월 자격 정지를 네. 했단 말이죠. 굉장히 중징계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재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음. 이제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4.3으로 이제 일단 징계를 일단 그렇죠. 네. 받았죠. 이제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들은 이제 최고위원은 자기의 어떤 본인의 말 실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덮기, 좀 꼬리 자르기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 그래서 방송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일의 계승을 좀 싣는 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재발을 막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전문에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음. 나오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그 헌법 전문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이고 방향이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떤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이 나라가 건설됐다는 것들을 일단 서로 합의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진상 규명이라는 게 앞뒤는 없다고 하지만 어 저희가 그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보고회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성과는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도 자료만 좀 확인했는데요. 그동안 핵심 기록들이 은폐되고 폐기됐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음.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발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최소 20곳에서 50여 회 이상의 어떤 발포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가장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방불명자 문제입니다. 행불자 문제인데 17개소에 대한 현장 지표 조사를 진행했고요. 최근에 또 이에 대한 보도도 일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발표가 더 있지 않을까 좀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발표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시지만 사실상 올 연말까지잖아요, 조사위원회 활동이. 예. 종료돼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위 활동 기간이 올 연말까지고요. 종합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 하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하지만 뭐 올 연말까지가 사실상 이제 활동이 이제 마무리된 거라 보는데요. 뭐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 조사위가 이렇게 기초 조사를 하고 확보된 문서 이런 것들이 민간에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위 차원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음. 이런 문제들을 민간 차원에서라도 추가적인 조사하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의 조사라면 어떤 부분들이 가능하라고 보시는가요? 지금 현재 그 조사위는 어떤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지 음.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그런 기본적인 자료와 문서들이 또 공개되고 또 충분하게 제공이 된다면 민간에서 뭐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재단에서, 기념재단에서 그 조사위의 자료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음. 재단의 어떤 사명이고 음.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료들은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인가요? 예, 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도 있고요. 음. 하지만 조사위 차원에서
확보한 게 훨씬 더 방대하고 음. 폭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공이 된다면 연구자들에게 제공이 된다면 조사위가 시간에 쫓겨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세밀하게 보완하고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처장님께서 5.18 기념대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광주시의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뭐 5.18 정신의 반성과 혁신으로 세계화를 촉구하는 5분 릴레이 자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약간 5.18 음. 기념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응답하라 1980이라는 제목을 한 그 릴레이 발언인데요. 5.18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이제 의원들이 이제 밝혔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겸허하게 또 객관적으로 좀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좀 더 공감을 얻으려면 시의회가 뭐 지적과 비판만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일 주체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랬으니까 이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기념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을 시의회에다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거 좀 나서 달라. 음. 당신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 요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5.18 관련 뭐 시설이나 다양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된 것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개통을 좀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음음. 그리고 또 5.18이 이제 광주만의 그런 5.18은 아니잖아요. 이미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5.18 정신 또 광주가 세계 속에서 어떤 민주인권 도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이게 단지 현재 이걸 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최소한 5년, 10년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장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병태 나주시장과 함께 관광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보니까 나주의 주요 비전으로 500만 관광시대 도약을 선언하셨어요. 예.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주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예, 나주는 이제 영산관과 금성산에 쌓여서 2000년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새롭게 빛가람 공동 혁신 도시를 통해서 도약하고 있는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나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이 되려면 첫째 볼거리 또 놀거리 또 먹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나주의 여러 관광 자원을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먼저 10가지 10선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티 투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현재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나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직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발해서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영산강 통합 하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산강 통합 하천 사업은 영산강 둔치를 활용을 하고 또 저류지를 활용해서 국가 정원급 이런 생태 정원으로 만들면서 또 레저 또 스포츠를 같이 하는 친수 공간으로 이렇게 키워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또 그 원도심에는 지금 현재 사대문 또 나주 향교 또 금성관 이런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좋은 그런 역사 자원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복원이 덜 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주 목관화라든가 향청 또 근대 역사 문화 자원이 이제 국내에 처음 통조림 공장 화남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문화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음. 아울러서 아까 제가 먹거리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나주 밥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이제 선정을 해서 우리 나주를 찾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내용으로 이렇게 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현재 한 180만 관광객인데 2026년에는 500만 관광시대, 앞으로 1000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네, 시장님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영산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영산강 통합하천 개발 사업이 지난해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사업인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영산강은 이제 담양에서 발원해서 목포까지 가는 이제 그런 우리 호남의 젖줄인데요. 사실 그 영산강의 45%가 우리 나주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그 심령 주기로 아직도 이렇게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강변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런 치수 기능, 친수 기능을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해 보는 사업으로 이게 통합 하천 사업을 공모를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먼저 그 치수 차원에서는 호안, 보강이라든가 제방 축조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이제 강화하고, 그리고 저류지가 지금 한 57만 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에 물을 담을 그릇을 현재 한 700만 톤인데 1000만 톤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그 공간이 좀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저류지를 활용해서 사시사철 꽃이 피는 그런 생태 정원, 그리고 이게 스포츠 또 여가를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앞으로 일정은 현재 지금 자체적으로 사전 타당성 그리고 용역을 이렇게 진행 중이고, 금년 말쯤에 예타 대상으로 정부가 선정을 한 다음에 내년에 예타 통과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예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나주 이 광역철도 음. 이 사업이 지금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예타 대상이 이제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제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큰 고비를 지금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은 이제 광주 상무역에서 대촌을 거쳐서 남평읍을 거쳐 혁신도시 거쳐 가지고 지금 나주역으로 이렇게 환승하는 그런 광역철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은 음. 원래 그 기재부에서 국장까지 지내셨잖아요. 예. 예타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이제 그 세 가지 그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성, 그다음에 이제 정책 부합성, 국가 의 원래 계획과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 세 번째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경제성이 이제 중요한 이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역철도가 지나는 구간은 지금까지 그 우리 광주 나주가 함께 키워왔던 그런 에너지 밸리 구간입니다. 그래서 광주 남구의 그 도첨 산단, 또 그 에너지 밸리 산단, 또 나주로 보면 혁신도시와 함께 국가 에너지 산단을 또 연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경제성을 이제 강조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지금 경유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었을 때에 정말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철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함으로써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거 뭐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이렇게 3자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각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광역철도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상무역에서 KTX 나주역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 얼마나 지금 시간이 좀 단축이 되나요? 이제 광역철도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 현재 이동 시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광주 상무역에서 현재 이제 나주 종점까지 이렇게 보면 현재 약 한 80분에서 약 30분으로 약 50분 정도가 최대 이렇게 단축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동 그 수단 자체가 우리 철도는 그 친환경이고 또 편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더 편리하게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이동 수단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 이제 나주 혁신도시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의 가장 큰 공공기관이 지금 한전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자꾸 한전 에너지 공대 이 네. 문제를 가지고 한전 적자하고 자꾸 이상하게 같이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지역의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셔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앞으로 미래의 그 우리 먹거리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3대 혁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 바이오, 또 이렇게 모바일 혁명, 이동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사실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로지 에너지 분야에 특화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또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이용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이제 그런 좀 방향에 맞춰서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에너지 공대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 적자를 이유로 해 가지고 에너지 공대 출연금을 축소하겠다. 이제 이런 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좀 본말이 좀 전도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그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이 이 에너지 공대에 대한 출연금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에너지 수입 가격이 대폭 올랐고 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환율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한 93%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월 기준으로 보면 에 이게 한전에서 원가가 173 원인데 판매하는 것은 139 원이라고 합니다. 판매할수록 현재 이렇게 손해인 이런 구조여서 근본 원인은 이제 바로 이러한 그 한전의 그 가격 억제 정책, 한전의 가격 억제 정책에 이렇게 있는 그 상황이고, 그런데 이 가격 억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것인가. 그래서 에너지 절감형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나치게 지금 과소비 구조 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수요량, 소비량을 줄여 가지고 총 에너지 부담을 적정화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어떤 특화 대학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대단히 지금 에너지 공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수요의 93%를 이렇게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이에 따라서 만일에 국제적인 어떤 변동 또 동북아의 어떤 변동이 있다고 하면 수입로가 막히게 되고 그랬을 때에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인가. 단순히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총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지금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약 3.7년 정도가 이렇게 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말씀하셨던 대로 신기술 네. 개발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출연금 축소가 얘기 나오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빨리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좀 제대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내일 모레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김재원, 태영호 의원 징계 이후 호남 중도로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먼저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듯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 내적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범 케이스로 두 분이 징계를 받다 보니까 최고위원들 자체적으로도 좀 입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당대표의 경고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안정을 찾는 것 같고요. 당 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국 현안이라는 것이 사실 상대성 경향을 띠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의 돈봉투 전당대 의혹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으로 사실상 국민의 관심사가 이제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태영호 의원에게 이제 김재원 그 의원보다는 조금 낮은 징계가 내려지면서 꼬리 자르기 징계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징계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재수의 딜레마가 좀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두 분을 징계를 올려놓고 징계 절차 개시를 하면서 사실 징계 결정 날짜를 한 차례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뭐 둘 다 사퇴하면 양형 기준이 적어질 것 같고 한 명만 사퇴할 경우 또 사퇴하지 않은 분에 대한 양형 기준 이런 것을 보면서 죄수의 딜레마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글쎄요,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께서 사퇴를 하셨고 공교롭게도 3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를 받으셨고 사퇴하지 않은 김재원 최고는 당원권 정지 12개월을 줬다는 그 함의가 그렇게 좀 뭐랄까요, 뭔가 최고위원을 사퇴하면서 공천 기회를, 그러니까 공천 신청 기회를 태영호 의원께서는 부여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와 함께 나오는 의혹이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태영호 의원에게는 최고위원직 사퇴하면 공천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그 거래 징계 아니냐는 내부 거래 징계라는 그런 비판의 지점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뭐 확실히 확인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바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런 추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태영호 의원께서 이제 사퇴를 하셨고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시니까요. 근데 다만 저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리위의 그러한 결정,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1년의 당원권 정지는 굉장히 저는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가 돼요. 물론 제가 여러 언론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이라든지 굉장히 잘못됐다,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김재원 최고는 선출직이고 선출직에 대해서 공천 신청 기회조차 박탈하고 이것은 자칫 헌법의 참정권까지 위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과연 윤리위가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시 한번 당원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유권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출직으로서 기회가 있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 아니면 그만해야 되는지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선거로서 유권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지금 이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3개월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물리적으로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재원 최고위원의 1년이라는 것은 어쨌든 공천 신청에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공천 신청조차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친윤 비움 색채가 였고 또 전북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이 거론이 좀 됐었는데 뭐 손들고 나서진 않겠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셨고 굉장히 뭐 하마평이 여러 분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좀 뭐 거론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라고 하면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뽑게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전국위원회라고 하면 당협위원장, 당 국회의원, 당의 사무처 직원 등 당 대표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지도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최고위원회 재보궐은 아무래도 당대표라든지 대통령의 뜻에 크게 어떤 반기라든지 어떤 비판을 하지 않는 분이 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공천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혹은 공천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전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년에 공천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천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텐데요.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보면 검사 출신이라든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공천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과연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당장 치른다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 관련된 분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저희 당의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TK 지역일 것이고요. TK 지역에 25석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입니다. 이분들 중에 누군가는 컷오프를 당하고 공천을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받을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이 당내에 많은 저변의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TK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아무래도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본인 공천을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최고위원직에 당선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근데 그 최고위원 이번 그 선거를 놓고 성배인지 독배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 최고위원으로서 경험했을 때 이제 최고위가 비대위로 전환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분들이 사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사퇴를 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실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거였던 걸로 기억이 해요.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면 최고위원분들이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최고위를 존속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로 우리가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대통령실의 의중이냐 이런 것을 쫓기 바빴고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추측들이 있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최고위도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제 바람이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라는 결정이 선다면 최고위원들이 또다시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 한석이 그렇게 크게 형식적으로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없습니다.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고 가려면 어떤 변수들을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최고위원들 전당대회 치른 지 2달 만에 한 분의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를 받았고 한 분의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여당의 최고위원들이 지난번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사퇴를 했는데 저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간다면 과연 총선 지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이 선다면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가 과거에 여당일 때도 총선 직전에 비대위로 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권 여당은 안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만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 또 호남 공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야제에도 일부 지도부가 참석을 하고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천하용인도 참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으로 굉장히 호남 민심이 좋지는 않은데 이번 방문으로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희 국민의힘이 뭐 호남을 간다 안 간다로 저는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국민들께 반성하고자 여러 차례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아마 그 큰 틀에 그 큰 연장선상에서 이번 광주 방문도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김재원 최고의 발언이라든지 당내에 좀 색깔이 강하신 분들이 광주라든지 아니면 국민 전체에 대한 불편함을 좀 드렸던 것이 있었고 아마 이번 광주 방문으로서 그러한 것이 잘못된 행보였다는 것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전광훈 목사와 더 강하게 저는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같은 스탠스에 같은 발언을 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전광훈 목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늘 국민의힘의 그 핵심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를 이용해서 유리할 것 같으면 이용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사실 전광훈 목사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광화문 집회를 열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저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이번 내년 총선에서도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전광훈 목사와 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문보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뭐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참석하실지 아니면 참석 못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5월 19일부터 시작되는 G7의 어떤 외교 일정으로 굉장히 물리적으로 광주 방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5.18 정신이 결국엔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이것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러한 방향이 갖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러한 방향이 맞다라고 또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나아가서 근데 5.18 정신뿐만이 아니라 6월 항쟁이라든지 아니면 부마 항쟁이라든지 이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많은 선배분들의 그러한 운동들 민주화 운동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헌법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저 기념식이라든가 또 전야제에 이준석 전 대표도 참석을 하는데 요새 이준석 대표가 중앙 정치보다는 주로 순천에서 활동을 하셔요. 순천이 이제 뭐 전남이기도 하고 전남 하면은 또 서진 정책으로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공을 들였던 곳입니다. 뭐 왜 순천, 진주 이런 곳에서 활동을 주로 할까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로는 교육봉사 측면에서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교육봉사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만 대도시 위주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중소도시라든지 아니면 보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순천과 이제 진주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순천과 진주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 지부를 보면 전동경서라는 지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 호남의 동쪽과 이제 경상도의 서쪽이라고 해서 그만큼 순천과 진주가 밀접해 있고 생활 반경도 비슷하고 사실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은 전라도냐 뭐 경상도냐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시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상반된 결정을 하는 것. 그러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기간에 좀 내려가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라든지 본인 스스로 아마 정치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마 정치적 연구를 해서 또 실험도 하고 새로운 시도도 거기에서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답을 찾아가지고 중앙정치에서 해법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뭐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이 겹치면서 굉장히 자중질환까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쇄신 요청을 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이틀 전에 쇄신안 결의문이 발표가 됐고 밤에 발표가 됐던 것 같아서 제가 밤중에 한 5번 읽었던 것 같은데 글쎄 그 쇄신 결의문에서 저는 쇄신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뜻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쇄신이라고 하면 사전 찾아보면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과연 그것이 쇄신 의총이었을까? 저는 오히려 지도부가 본인들 잘못 없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죄부 의총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돈봉투 전당대 의혹, 그때도 아마 신임 원내대표가 오셔가지고 처음 했던 의총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들께 그 다음 민주당의 스텝은 무엇이냐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때 의총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을 못 보였고 그러니까 두 사퇴한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선당우사 고맙다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김남국 의원의 그런 탈당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를 국민들께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한 것이 민주당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부패 의혹으로 지금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고 이러한 것이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향한 잣대와 당대표를 향한 잣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벌써 당내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을 자진 탈당시켜가지고 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의 쇄신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더 나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면 저는 재신임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은 선출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징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책임론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신임 승부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다시 이재명 대표를 재신임을 하시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의 대목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를 하느냐, 또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좀 배신감도 있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른바 몰빵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상임위 회의 도중에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비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김남국 의원의 문제는 코인이라는 것이 2030 세대의 절망이 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모 세대와 다르게 지금 2030 세대는 정말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도 내 집을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재테크의 수단으로 일확천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코인,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빚을 내서 투자했지만 더 빚이 영끌해서 투자했다고 하지만 빚이 늘어난 절망적인 상황이 됐던 젊은 층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특히 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법망을 이용해가지고 공직자산 어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코인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한다? 글쎄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저는 책임이 강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김남국 의원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초기에도 굉장히 국민께 대한 예의를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탈당한 것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야근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원분이라면 당으로서도 굉장히 괘씸한 판단인 것 같고요. 대신에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도 유지하고 본인의 재산도 유지하고 모든 걸 다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굉장히 잘못된 처신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패션으로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예. 강력한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직에 대한 사퇴 여부는 조금 더 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이고 선출직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가려고 하는 꿈꾸는 사람인데 적어도 정치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 국회의원직에 대한 생각들,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돼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을 커리어로서 옷 정도, 패션 정도로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같은 꿈을 꿨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서 괴리감을 느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는 뭐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김남국 의원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습니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전 사실상 끝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